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청문회 시즌이 시작됩니다. 새 정부의 초대 내각을 준비하는 절차인 셈이죠. 시대뉴감은 5회와 6회 두 회차에 걸쳐 청문회란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뉴감입니다. 저는 진행자인 에디터 다혜고요. 오늘은 에디터 우연 둘이와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두리입니다. 왜 청문회를 다루지? 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다정함은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따뜻한 시선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는 앞으로 다정한 세상이 올 수 있을지 그렇게 가늠하는 관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키워드를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차와 다음 회차까지는 청문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한 분들께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분을 처음으로 그것도 외부에서 모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회 보좌관으로 12년을 일하신 이보라 님인데요. 법 짓는 마음이란 책을 쓰시기도 했어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처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뉴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대뉴감을 보면서 되게 이 새로운 미디어가 정말 필요했던 시점에 너무 잘 런칭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에서 12년 정도 일을 했고요. 네, 고인물이었고 2012년부터 일을 해서 23년도에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12년 정도 됐던 거고요. 네. 환경노동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두루두루 좀 거치면서 온갖 인사청문회를 많이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 인사청문회 시즌이죠. 네, 그래서 저도 바빠졌습니다. 어떡해. 교육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다음 주, 지금 녹음하는 시점으로 다음 주에 이제 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녹음 들어오기 전에 막 그 교육위에서 그 청문회 일정 잡고 이제 증인 채택하고 이런 거 보고 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국회의원회관 그 마왈이라고 하죠. 네, 도는 거요. 돌아다니는 걸 마왈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기자들 언어입니다. 네. 돌았는데 다 정신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모든 의원실에서. 네. 동향도 좀 살피고 아직 그 자료 요구한 게 오늘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자료를 다 들어오지 않아서 의원실도 막 본격적으로 막 그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신없이 무슨 자료를 요구할지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7월 8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4일부터 다음 주 18일까지 청문회가 좀 이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인사청문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정치인들이 화내고 누군가를 혼내는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카메라 앞에선 저렇게 해도 사석에선 서로 친하겠죠? 저희가 두리님께 지난 화에 말씀드렸던 거, 여야 의원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취재를 해왔던 입장에서는 아까 우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고 하면은 의원실에 계속 가가지고 자료가 왔는지, 뭘 내가 봐야 되는지, 뭐 질문하실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라님은 아마 야근했던 기억만 있지 않으실지. 어떠세요? 네. 제 옛날 국회 때 별명이 국회 귀신이라고 저희 옛날 의원님이 정해주셨던. 네. 오명입니다, 오명. 의원실에서 혹시 라꾸라꾸 침대에 주무셨나요? 네, 늘 허리를 내주며. 어떡해. 그런데요, 딱 지금 이 시기가 그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청문 날짜는 발표가 됐는데, 일단 자료가 오진 않은 상태. 딱 이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실이 지금 뭐 하냐. 딱 지금 후보자들의 SNS를 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 맞네요. 네, 네, 네. 일단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네, SNS니까. 저희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씨죠. 네. 어디 언론 기고 글조차 없더라고요. 아. 그 공대 교수시라. 네. 사실 네. 만약에 교수 중에서도 인문사회 교수님들이면 좀 약간 그런 기고도 많이 하고 하시는 편이죠. SNS도 활발하게 하시는 편인데 이분이 이공계 건축공학과 맞아요. 교수셔가지고 이런 분은 또 글을 안 쓰시더라고요. 약간 특이한 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논문을 봅니다. 이제 파묘가 됐는데 저번 역시 주에 ABC가 나오는. 네. 근데 논문 검증에 대한 그런 기준도 이제는 조금 더 약간 다양해진 것 같아요. 다양해졌다는 게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 아니면 이거는 좀 이제 표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오히려 약간 애매해졌다고 해야 되나? 어떤 면에서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논문 표절의 역사도 되게 다양화돼서 표절이라는 게 단순히 뭐 남의 걸 베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표절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쪼개기 계제 그러니까 본인 거를 나눠서 이제 성과를 높이려고 쪼개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자의 논문에 네, 크레딧을 이제 본인의 같이 올리거나. 것을 같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이 후보자가 좀 언론에서 지적이 된 거는 일저자로 넣는 것. 아, 네. 제자가 했는데요. 근데 네. 제자 이름을 넣긴 했어요 또. 근데 이게 또 이전에 어떤 장관 후보자는 이런 걸로 낙마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 후보자는 제가 보니까 이공계 교수여가지고 또 이공계는 인문사회 쪽이랑 다르게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주로 하잖아요. 그거 네. 이제 학위 논문을 내고. 네. 그래서 약간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예, 아니냐에 요즘에는 대해서. 사실 네. 일저자로 안 올린다고는 하는데 교수들이 네. 그 제자의 학위 논문을 네. 학술지에 실을 때 근데 또 이제 같이 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교수가 설계했으면 약간 일저자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막 무자르듯이 아 이거 이렇게 잘못됐어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돌이켜보니 그 김건희 전 여사의 네. 유지 논문이 정말 심플했던 그런 건 정말 심플하게 네.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네, 않다는 게 사실 참 그런 한 방이 없고 약간 이런 경계선에 걸쳐져 있는 그런 사례들일 경우에는 약간 제가 볼 때는 공수가 바뀔 때마다 만약에 야당이면 이게 문제라고 막 할 수 있는데 여당이면 이거 문제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걸쳐진 그런 사례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늘 있잖아요. 주제가 네. 5대 패키지, 뭐 7대 네. 패키지가 네. 있는데 네.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방점이 찍혀지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좀 약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른데 그 소위 한 10년, 15년 전에는 정말 위장 전입하고 논문 표절이 아주 그 병역 깊이가 네. 가장 큰 소재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소위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하는 이제 세습 문제가 네. 훨씬 더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불러일으키니까 이 재산 내역을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네,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고 온 그 야당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분을 살 만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어떤 면에 아까 위장 전입이나 이런 거는 조금 국민들이 좀 익숙해진 면도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찬스 부분 이런 거를 찾으면 좋긴 한데 그게 참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 따라서도 좀 어떤 게 좀 더 이 낙마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맞아요. 포인트인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고민할 지점이 진짜 많은 것 같은 게 이게 세습 문제를 다루려면 결국에는 가족을 다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족을 어디까지 검증하고 어디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도 되게 첨예한 고민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이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 저는 좀 궁금해요. 각자 좀 기억에 남는 인사청문회 장면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 예전에 본가에 살 때 가끔 YTN의 돌발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왜들 저렇게 싸우지? 하면서 좀 신기하게 바라봤었는데요. 근데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는 집에 TV도 없고 유튜브도 잘 안 보니까 정치 뉴스는 더더욱 접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계엄 사태 이후로 유튜브 각종 뉴스 채널들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청문회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였어요. 네. 이 청문회는 좀 특이했던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요. 그리고 추천한 당에서만 참석해서 그런지 다른 청문회처럼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게 인상 깊었고, 네, 청문회를 보다가 정계선 후보자가 윤석열이랑 같은 서울법대 출신이고 남편도 윤석열이랑 같은 충암고를 나왔다고 해서 순간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후보자가 담담한 말투로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서 좀 진심이 느껴져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우연님은 어떠세요? 저는 직관으로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인사청문회가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그때는 기자가 된 지 1년 됐을 때였나? 네,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정말 초년차 네. 그냥 때였구나. 인사청문회 자체도 너무 익숙하지 않은데 그게 하필이면 조 전 장관 청문회 강렬했던 경험이었었네요. 네. 사실 인사청문회 전에도 그때 이제 조 전 장관이 이제 이례적으로 그 민주당이 주선을 한 기자회견을 기자 간담회 같은 거를 이제 국회를 빌려서 했죠. 네. 그래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와가지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거의 세미 인사청문회처럼 한 것도 전 처음 봤고, 네. 그 며칠 뒤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긴 했는데 너무 핫해가지고 사실 한 몇 시간 전부터 거기 가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기 전까지 네. 약간 오픈런 하듯이 가가지고 사상 첫 청문회 오픈런. 그래서 사진 기자 분들이랑 같이 거의 몸싸움 하듯이 들어가가지고 뒷줄에 앉았어요. 조 전 장관 뒷줄에 앉아서 네. 기억에 남는 게 뒷줄의 옆모습 조 전 장관의 코를 자꾸 보면서 타이핑을 했어요. 코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기자석은 아니잖아요, 기자석 사실. 아니죠. 네. 기관 관계자들이 있는데 음. 잡은 게 아니라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기자들이 앉게 해준 거죠. 워낙 많이 와가지고 네. 취재를. 그래서 그때도 역사적 순간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되게 좋아하는 밴드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어머나. 그날 잡히고 그걸 알게 되고 취소를 했죠. 아깝다. 네. 약간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직도 다 기억에 남아요. 그냥 엄청 공기 자체가 순간순간 확확 바뀌고 막 이런 분위기가 엄청 기억에 남고, 사실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그때 여당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 질의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때 약간 청문회장에서 뭔가 공기가 바뀐다는 거를 처음 느껴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셨었죠, 그때? 사실 네. 비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여당이니까. 그 네. 비호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사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할 후보자에게. 생각이 없냐. 네, 그러니까 뭐 네. 젊은 세대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첫 질문부터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같은 여당석에 있었던 그 다른 의원들 표정이 실시간으로 안 좋아지면서 이제 사진 기자들도 엄청 달려들면서 사진을 막 하려고 막 찍던. 네.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의 근거가 뭐 젊은이들을 어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젊은이들한테 내가 조 후보자의 단점을 물어봤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의 분노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동문서답을 그 전에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법적 문제는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건 밥 먹은 사람 난데 이제 마지막 전날에 밥을 먹었는데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래서 저렇게 뭐 써준 것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좌관이 본인 그냥 경험이나 생각에 기반해서 저렇게 질의를 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처음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건 그 금태섭 전 의원의 약간 특성도 좀 반영이 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의원들마다 정말 질의 스타일이 각기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네. 금 전 의원은 사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의 말을 좀 유연하게 듣는 편이기도 하고 본인이 좀 즉흥적으로 질문도 좀 본인이 잘 소화하는 편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온 거 아닐까. 라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날 뜨끔하신 뒤에 이후 청문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저 의원님은 저래도 괜찮나? 근데 그 생각 근데 약간 좀 저런 질문을 그래도 여당 의원이 해주는 게 조금 신선하게는 느껴져서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다 당연히 여당은 다 이제 비호를 하고 네. 아니면 좀 어떤 해명할 기회를 조금 주잖아요. 네. 과정에서. 근데
당시에 저도 그랬고 이제 출입 기자들도 조금 답답했던 게 그러니까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상세할 정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법사위 위원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기자들을 이제 불러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조 전 장관 후보 의혹에 대해서 이제 뭐 외고는 다 그렇다던데 그렇게 스펙 쌓는다던데 외고는 다 그렇대 이런 것도 하고 뭐 사석에서는 아니 청년들이 막 저기 입시제도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다 좋은 대학 다닌 애들이 지적하는 거고 대학 안 다니는 청년들은 관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사실은 저것도 진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견을 어쨌든 얘기했던 거는 좀 용기 있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공천을 못 받은 걸로 책임을 지셨다 발언에 대한 뭐 지지자들에게 욕도 먹고 어쨌든 네. 지지자들도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순환을 겪고 어쨌든 공천을 못 받은 걸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뭔가 사실 따져 묻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과를 요청하긴 했지만 이런 여론에 대해 한 번은 입장을 해명을 해봐라 약간 기회를 준 것 같은데 막 맞아. 공격까지 할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그런 예민한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에서. 보라님은 어떠세요? 이 국회에서 이 오래 근무하시는 동안 여러 번의 이 청문회를 치르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청문회가 있는지 또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네. 굉장히 여러 건이 있긴 한데 어제 마침 안창호 현 국가인권위원장이 네. 내란 특검에 고발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인권이 정말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전에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했던 게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네네네네.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2012년 뭐 이런 때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어서 소위 이제 좀 보수적인 인권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인권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일단 한번 국가인권위원장을 하고 연임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인권위원장으로서 소위 이제 부적격이었던 것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봐왔던 거죠. 그런데도 또 이분이 연임이 이제 연임에서 지명되니까 이제 얼마나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온갖 이제 시민사회 그다음에 이제 그 인권위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이제 활동가들 피해자들이 다 반발하고 항의 성명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양반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파헤치다가 이제 장애인 중증 활동가들이 이제 이분이 너무 인권위원장으로서 이제 부적격인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항의의 의미로 그 점거 논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점거 논성을 할 때 그때 이제 한겨울 12월이었는데 난방을 다 끄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거예요. 어머, 그 인권위원장. 인권위 건물에서요. 예. 근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권이 엘리베이터 자체가 이동권인데 이제 그거를 멈추게 하니까 화장실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이고 난방이 안 되니까 그 활동가들 중에 한 분이 급성폐렴으로 결국 돌아가셨어요. 전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네, 저도 소름 돋았어요 네. 지금. 너무너무 말도 안 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사망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막 다들 이제 문제 제기가 일어났는데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제 그 인권위원장 그래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실제로 이거를 난방기를 끄게끔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막 뒤를 파헤쳤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다 부인을 하죠 인권위원장이. 근데 저희는 진짜 흥신소같이 움직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건물에 관리 사무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인권위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조작 못한다 이렇게 변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리 사무소를 가니까 이거는 개별층을 각각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증언을 일단 받아냈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권위원장이 후보자가 그렇게 좀 변명할 때 이것이 변명이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증거로 들이밀었고 또 그 이전에 자료들 막 감사위원회 이제 자료들 다 긁어가지고 자료 가지고 이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농성했던 그 전해에 워낙 농성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농성 지침 이런 것들을 인권위 내부에서 만들면서 대응 지침을 만들면서 컴퓨터 인터넷 열기 전화기 제한을 해라. 가 내부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 승강기 끄고
네, 난방기 끄고 차단하고,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네네. 결과적으로 사망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거 정말 니네가 어떤 거짓말 하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들이대면서 니네가 이런 거 지침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기자님 말씀한 게 좀 장례 분위기가 한번 싹 바뀌고 네,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 한 번의 경험이 사실상 이렇게 소위 막 그런 어떤 신상 뭐 이런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의 인권에 대한 철학과 마인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확인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전망할 수 있었던 시기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은 초년차였는데 그 학습이 결과적으로 이 10년을 지탱해 준 되게 중요한 교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혹시 결과적으로 낙마했나요? 결국 안 했죠. 네, 그래서 연임을 했죠. 왜냐면 이제 낙마는 사실 잦은 사태 아니면 사실상 낙마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청문회가. 네. 그리고 이제 인권 사안 가지고 뭐 이 이명박 정권에서 낙마를 하긴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 의지를 꺾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적으로 막 이 사람이 사망 어떤 사건 사람인지 발생하고 이런 문제 그리고 인권위가 이렇게 후퇴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이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너무 여실히 알게 되셨던 그런 계기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가끔 이 보좌관 분들을 보면 기자랑 일하는 게 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또 보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현장에 가야 답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너무 이 의미 있는 일을 하셨었고 그때 또 이 경험을 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인사청문회에 대해 지금 벌써 저 궁금한 게 막 여러 개 생기고 있는데 이 본격 좀 한 발짝 들어가기 전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도의 기원에 대해 우선 좀 알아보시죠. 인사청문회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뭐 처음 인사청문회를 받은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게 25년 정도 된 제도라고.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생각이네요. 더 오래, 저도 사실 더 오래됐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부터도 바로 도입이 안 되다가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처음 그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인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16대 국회 2000년 6월 23일 이때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달에 이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틀 동안 그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그리고 막 낙마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생겼어요. 2002년에는 그 장상 후보자라고 그때 최초의 여성 총리 후보자라고 했던 분 그리고 장대한 후보자 두 분이 연이어서 낙마를 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논란은 이제 다 뭐 아들 뭐 병역 문제, 뭐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 전입 이런 것들로 이제 국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낙마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저는 청문회 절차 거치면 웬만하면 다 통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무총리여가지고 국회 표결이 필요해가지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동의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초반에는 이렇게 좀 국무총리 대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대상도 점점 넓어져가지고 이제 4대 권력기관장이라고 하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2003년부터 또 포함이 됐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아까 말한 국무총리처럼 국회에서 이렇게 표결로 통과되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려고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 뒤에 장관 후보자들 시작한 거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면서 뭐 한국은행 총재나 KBS 사장 이런 분들도 사실 인사청문회를 받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장관 후보 대상 인사청문회가 치러진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20년 된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청문회 대상이 조금 넓어지면 국회 근무하시는 보좌진 분들은 계속 바빠지시겠어요. 일이 많아지고. 네. 네, 그래서 일종의 저희도 인사청문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어떻게 구성돼 있죠? 네. 아니, 보통 이제 이 제3내역이라든지 학력 뭐 이런 이제 통상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기본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후보자의 특성을 반영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후보자가
정확하게 각각의 후보자마다도 물론 이제 그 질문을 달리하긴 하지만 일단 의원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의 일종의 툴이 있어서 툴킷이 툴킷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국세청에는 어떤 자료를 보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은행에는 한국에는 어떤 자료를 보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한 4-50페이지 될 거예요. 자료 요구서 자체가. 그게 있고 그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후보자의 최근에 들어선 이제 의혹들을 이제 부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준비하려면 빠르락 준비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막 한 4-50페이지 이제 자료 요구서를 보내면 이제 오는 것 자체가 이제 한참 오래 걸리는 거죠. 그 법적으로도 48시간 전에만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 그러면 이제 48시간 전에 오죠. 아주 임박해서 그때부터 오는 거죠. 보기 시작하는 거라서 사실상 자료 검토를 다 못하고 들어간 경우도 태반이에요. 네. 진짜 바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우연님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진숙 장관 후보자죠.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이제 청문회 48시간 전부터 보좌관과 함께 사실상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도 화제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청문회장에서. 대표적인 분이 좀 누가 있죠? 뭐 아까 말한 저희 조국 전 장관도 그랬고 저도 그때는 어렸을 때여가지고 옛날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그 처음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되고 유시민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되게 핫했더라고요. 그때 막 그리고 흰 맞아요. 정장 입고 와가지고 그것도 화제가 됐었어요. 국회의원 선서할 때. 국회의원 선서할 때 백바지를 입으셨고 하얀 그래서 마음으로 2006년에 그때 도입이 됐을 때 사실 이분을 둘러싼 논란이 약간 지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약간 원형 같은 느낌.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사실 열리도리당 그 당시 여당이죠. 거기서도 반대갔죠. 많았더라고요. 워낙 안티 팬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호불호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네. 이제 막 반대하고 이러니까 되게 근데 어쨌든 장관이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의원일 때는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거나 이러면 갑자기 그 의원님들이 경솔해지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얼마나 말씀을 조심하는지 몰라요. 동료 의원들이 사실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거는 조금 통과를 쉽게 하려고 지명한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있잖아요. 아무래도 동료 같은 의원끼리 감싸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도 이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직접 편지를 써서 우선 설득을 하셨고 이제 같은 당 의원분들께 같은 당 의원들이 그래서 뭐 이제 여당 의원들 마음은 돌렸는데 야당에서는 막 인청 거부를 하면서 안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거의 뭐 한 달간 막 싸우다가 겨우 한 달 만에 열렸어요. 네. 이제 열렸는데 결국에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채택이 되진 않았거든요. 이게 당시에 국민연금이 그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작용이 변동됐을 때 이 유 전 장관이 그걸 신고하지 않았다. 요즘 1년 뒤에 신고했다. 이게 밝혀져가지고 그걸 이유로 이제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했던 건데 사실 뭐 거의 그때 약간 이게 고지가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다른 국민분들도. 네. 근데 이게 장관 후보자라는 게 그 부처의 특성에 맞는 게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연금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어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논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 학교 교육 문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오늘 이진숙 후보자도 나온 보도가 외국에서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교로 나왔다. 그래서 한국 공교육을 자기 자녀들에게 시키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겠냐 이런 비판인데 사실 조금 트집 잡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특성에서는 또 그런 게 약간 통용되는 정서가 있어서 아무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고서는 채택이 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임명은 됐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인사청문회를 이용하면서 무리수를 둔다 이런 지적을 여당에서는 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인사청문회 이거 왜 여냐 이런
구도가 계속 이때부터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했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돌이켜보면 청문회에서 아무리 의혹이 많았어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대부분 임명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유리멘탈이 아니면 통과하는 걸까요? 아니면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네, 제도의 어떤 유용성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청문회가 이렇게 소위 신상털기 중심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청문회의 어떤 효용성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실제로 청와대에서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누가 봐도 적격자,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검증된 사람은 청문회를 이렇게 겪을 것을 아니까 그냥 다 고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후보 맞아요. 지명 될 때부터. 그러면 지금 뭐 후보자를 얘기하는 건 뭐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대통령의 어떤 지명을 수락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본인의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털리 각오를 해서라도 어쨌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의 장관을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차악의 선택의 장관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추후에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더 제도적으로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리더십 있는 장관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저도 약간 이 청와대 쪽이 행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찾을 때마다 진짜 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거기서 전 국민적으로 탈탈 털리는 게 너무 싫어라고 이제 좀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좀 저도 듣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어디까지는 근데 이렇게 국회가 좀 반대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는 그냥 사실 이런 부적격이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게 되게 처음에는 헷갈렸던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거지 했는데 크게 인사청문회 종류를 두 개로 나누면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프하게.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무총리나 아니면 헌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투표를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 표결을 거쳐서 가결이 돼야지 최종 임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을 검증하려면 또 국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라는 걸 따로 구성을 해서 또 인사청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최근 인사청문회가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였죠.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쨌든 지금 여당이 5위에 있으니까 표결을 되게 수월하게 네. 했는데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그래서 이런 지적이 또 한때 있었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적인 발언을 하셨잖아요. 김민석 네. 후보자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근데 청문회에서 아무도 안 물어봤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당에서도 이거를 굳이 야당에서도.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볼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겠죠. 야당에서는 이제 원래 좀 반대하는 약간 어차피 그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입장인데. 입장이니까 안 물어봤고,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거대야당 국민의 네. 힘을 말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소수 정당이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게 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로 나눠져 있는데 그 20명 이상이 원내에 있으면 그건 교섭단체거든요. 근데 20명이 넘지 못하는 정당이면 비교섭단체인데 그 정당의 몫으로 인사청문 특위 그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비교섭단체 몫은 한 명밖에 배정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또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이 됐는데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제일 이제 주장하고 있는 원내 정당은 이제 진보당이어가지고 그 진보당 의원이 만약에 배정이 됐으면 그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되면서 아무튼 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못했고 그런 질문이 약간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 인사청문 특위에 비교섭 단체에서 배정되는 그런 기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소수 정당끼리 합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이 선정을 하는 건가요? 인사청문 특위의 구성 인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3인. 네. 그리고 이 13인 중에 의석
비율별로 배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지금 전체 167석이고 56.4% 정도 되니까 일단 과반 이상을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13석 중에는 일단 7석이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었던 거고요. 이제 국힘은 이제 36%이니까 한 5명, 그다음에 나머지 한 석에 대해서 비교섭 단체에 주어지는 거고, 이 비교섭 단체도 그들끼리 뭔가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의석수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네,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의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한 석이 할당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비교섭 같아요. 단체끼리의 협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권력을 쥔 것은 그 국회의 가장 다수당. 네. 다수당. 이상해.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국회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했다면, 사실 나머지는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임명되는 경우들이에요. 그 특히 장관 후보자들이 그렇고, 나머지 그 무슨 위원회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네.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위원회. 이런 위원장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의 인사청문은 그 특위를 따로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네.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그 의견을 담은 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뭔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적격 이렇게 보내도 대통령이 이제 적격이라고 생각하면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또 이제 언론 같은 데서 이제 그걸 다 개수를 카운팅을 하죠. 뭐 이번 정권에서는 뭐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인데 몇 명이다. 강행한 게 몇 명이다. 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론의 부담을 어쨌든 안고 가긴 해야 돼요. 임명을 한다면.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덧붙이면 그 결과적으로 인사권자가 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어쨌든 이 인사를 청문회에 걸쳐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이것이 이분의 어떤 결격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하나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국민적인 동의 수준의 여부. 아. 네, 딱 그 두 가지로 이 사람을 부적격임에도 이제 기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네. 그 보라님이 저희 초반에 얘기해주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청문 사례가 딱 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문을 했고 부적격 판정이 나올 정도. 부적격 판정이 나왔었나요? 그럼요. 아, 그죠. 네. 부적격 판정이 나올 정도로 어떤 그 결격 사유들이 많이 드러났지만 어쨌든 대통령 인사권자의 의지로 사실 강행이 됐었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아예 안 열고 임명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청문회를 안 열어도 되나요? 네, 근데 이게 국회가 인사청문을 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 마치고 결과를 또 본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또 통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20일 안에 못 마치면 대통령이 10일을 더 플러스로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안 나오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안 되면 어쨌든 임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주로 이런 임명이 안 됐던 게 여야가 이제 싸우느라 원구성 같은 경우에, 원구성이라는 게 이제 국회가 시작하면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요. 무슨 교육위원회, 뭐 외교통일위원회 이런 거 위원회들 있잖아요. 거기에 네. 어떤 위원장이 앉고 어느 당에서 그 위원장을 가져가고, 맞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어느 위원회에 배정되는지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자리 배치? 맞아요. 사실 힘의 배치? 뭐 힘을 이런 배분하는 과정이죠, 배분하는 그거야말로. 네. 그걸 가지고 막 사실 되게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원구성이 안 되니까 이거를 뭐 상임위에서 뭐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청문회가 아예 청문회 이루어질 수가 열리지가 없는. 못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냥 청문회 패싱하고 그냥 장관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했을 때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청문회 없이 그 임명됐던 분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4명, 문재인 정부에서 1명, 윤석열 정부에서 4명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냥 국회 동의 없이 국회가 막 부적격으로 하거나 아무튼 야당이 이제 합의를 안 해줬는데 임명된 인사가 가장 많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몇 33건. 건이죠? 네. 윤석열 정부는 29건. 아마 윤석열 정부가 더 오래 지속이 됐으면 더 많아졌을 더 수 많아졌을 있는. 거예요. 사실 기준이 5년은 아니니까요. 윤석열 정부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가 사실 다 장관급 인사만 카운팅한 건데도 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으니까 보라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면은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나 이 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이 국회 보좌진의 입장에서나 이렇게 청문회 하는 게 맞나? 계속 말씀해주신 어떤 이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야당은 감시와 비판이 이제 사명인데 네. 예, 이런 그 야당이 그래도 활동을 하는 시기가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가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바이패스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진짜 와, 그 대한민국 국회는 행정부의 들러리인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사실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좌진들이 준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준비는 싹 다 해놔요. 왜냐하면 언제 열릴지 또 언제 합의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공감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파는 것부터 논문부터 어쨌든 다 준비는 해놓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데 어쨌든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청문회 없이 가는 경우에는 와 진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처음 맞는 국감에서 정말 눈에 더불을 켜고 두 배로 이제 물어보겠다. 청문회를 못했으니까 당신의 장관적인 자질을 국정감사 때 더 많이 보겠다라는 방식으로 사실 준비했던 자료들을 또 야금야금 쓰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인사청문회에 불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너그러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청문회 보면 꼭 의원들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직장인은 출근 안 하면 근무 태만으로 잘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상임위원회나 이제 국정감사나 의원들의 출석률 이렇게 낮아도 되는 거냐에 그 기사 꼭 나오죠, 사실. 꼭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원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항상 통계치로 나올 정도로 이 이제 소위 이제 의원들의 근태가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당연히 그거는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분명히 너무 잘못이고 그런데 그거를 뭔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근태를 그럼 셀프로 제약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법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또 없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항상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죠. 그런 사실은. 거죠.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는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이 그 장에서 자기가 활동 안 하고 그냥 보이콧을 해버리는 거는 사실 자기의 장을 자기가 포기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계선 청문회에서는 헌법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사실상 야당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없으니까 더욱더 오히려 정책질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맞아요. 더 이게 좀 나의 그 후보자의 어떤 가치관을 막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이콧하는 사람들의 자충수다. 사실 이번 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마치 약간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긴 했죠. 그것도 약간 요즘 트렌드인 것 같기도. 청문위원 자체에 대한 공격, 막 공격, 뭐라고 하지?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죠. 메신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청문위 내에서 그래서.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제가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약간 들어갔는데 국민동의청원 있잖아요.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 조사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보다 보면 어디까지가 검증이고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지 좀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후보자의 TMI가 다 드러나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초등학교 때 짝꿍이 하도 샤프심을 빌려가고 안 갚을 때가 많아서 안 갚으면은 100원에 내게 하는 계약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후보자로 임명이 된다면 그런 것도 다 청문회에서 밝혀질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얼마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20번 넘게 빌려줬는데. 그럼 그 짝꿍이 후보자로 임명된을 가정한 건가요? 제가 후보자로 표독스럽게 계약서를 써냈다. 어때요? 아니 그런 사인 간의 어떤 채무 채권 관계에도 문제가 되죠. 이번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한테도 그러는 거. 그래서 차용증을 사실 안 쓰면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차용증을 언제 썼는지
있는지가 항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사실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사후에 쓰는 막 그런 혐의가 있는 후보자들도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채무 존재 확인서를 띨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신용정보기관에 이제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채무가 있는지, 언제 발생시킨 채무인지, 언제 상환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0원은 아마 드러나진 않겠지만, 네, 뭐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선에서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봐도 일단은 그 정보가, 자료가 국회에 넘어오잖아요. 후보자의 자료가. 그러면 정말 한 사람의 50년, 60년 인생을 싹 다 볼 수가 있는 정말 탈탈 타서 기본적으로는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관계, 뭐 병역, 그다음에 뭐 대학, 심지어 뭐 성적도 예, 어떤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제 뭐 고지거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부모의 재산까지 뭐 이렇게 정말 다 보는 거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죠. 와,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굳이 들여다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비단 한국만의 제도는 아니고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뭐 자식이 받은 선물의 내역까지도 다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를 청문 절차 내에서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기본 정보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재산이든지 뭐 지식이든지 이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다시 또 가르는 것이 청문 절차의 과정이기도 한 거니까 일단은 제출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절차상 정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청문회를 지켜보시고 이제 지켜봐야 할 우연님은 어떠세요? 어디까지 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이게 기준이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니까 사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건 딴소리인데 저 그래서 그런 상상 많이 해요. 뭔가 내가 저기 나가면 뭐가 털릴 것이다. 지금 저희 녹음 인원 중에 장관 후보자 2분이 계십니다. 하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사람이 살면서 이제 실수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뭐 이제 제보가 되게 의원실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살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그런 게 다 뭐 걸러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약간 근거가 없거나 이러면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상상은 다들 근데 해보시지 않아요? 보면 맞아요. 나는 어디까지 털릴까? 안 해보셨나요? 저는 장관 후보자 대상에 이제 오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제 짝꿍이 공직 공무원인데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본인도 승진을 하다 보니 얼마 전에 저한테 저희 부부 사이는 막 각자의 재산을 디테일하게 까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짝꿍이 저한테 막 다혜 이건 뭐야? 너 이건 왜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더니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이랬더니 그 공무원이라서 사실 재산 공개 내역을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럼 나 그냥 원치 않는다고 그냥 비공개 처리로 고지거부를 해주면 안 됐더니 아니야, 배우자는 고지거부할 선택권이 없어. 이래가지고 헉 하고 놀랐던. 아이돌? 뭐 코인? 코인도 하지 않지만 그냥 돈을 잘 못 모으고 잘 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가 맨날 나 이번 달에 얼마 썼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대 통장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약간 그런 걸 했는데 근데 그거 하나 해도 제가 이렇게 뜨끔하는데 상상이 사실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만큼 사실 뭔가 이 공직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장벽을 뭐 높이는 거라면은 뭐 어느 정도 이런 국민의 이 국민 수준을 맞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약간 맛배기에 불과했는데 저희가 분량상 다음 회차에 마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는 이 보라님과 함께 보다 좀 실무적인 질문들을 좀 여쭙고 이 보라님의 설명을 들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청문회를 준비할 때 내가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장관 후보자가 아까 지명되는 순간부터 의원실은 A부터 Z까지 뭐부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다음 주에 조금 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길 바라며 다음 회차에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다정함이 조금이나마 리필되었기를 바라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시대뉴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언제나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는 시대뉴감 에디터 다혜, 오연, 둘이 게스트 보려였습니다. 안녕. 안녕.